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정윤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3일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10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지, 누구의 잘못이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 드러난 것은 없는데요. 유족과 생존자들이 다시 한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남궁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송 참사 발생 100일을 사흘 앞둔 20일. 유족과 생존자, 시민단체는 추모제가 아닌 투쟁 문화제를 준비했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조금 빨리 움직였다면 막을 수 있는 인재였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관할 구역에 재난이 있을 때 가장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자는 바로 청주시장 재난관리 책임기관장으로서 청주시장이었습니다. 참사 발생 뒤 국무조정실이 관련 기관의 책임을 물어 수사를 의뢰하고 압수수색 등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참사 원인 규명은 아직입니다. 특히 현재 담당 공무원 중심의 조사가 이뤄지고 이마저도 내용을 알 수 없는 점, 국감장에서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장들의 모습은 답답함만 더했습니다. 임시재방 책임자 행복청장은 불출석했습니다. 청주시장은 질의응답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지하차도 책임자인 도지사는 자기 변명, 은폐, 책임 회피로 일관하였습니다. 유족과 생존자들은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와 기관장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힘이 좀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좀 더 요청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이 검찰분들에서 수사 진행되는 과정을 좀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는 다음 달 예정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송 참사 관련 내용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도 어느새 100일이 지났습니다. 숨진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교권 회복을 위한 교사들의 외침이 계속돼 왔는데요.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가득했던 화환들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시 찾은 서희초등학교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서희초 교사의 죽음이 불러온 교권 회복을 향한 움직임은 학교가 아닌 거리에서 사건 발생 100일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2년차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개인의 죽음,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지 너무 공감이 되는데 진짜 너무 어린 나이신데 너무 아까우셔서. 배우자가 선생님이고 이런 일은 뭐 수도 없이 겪었고요. 저는 그냥 선생님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을 지킬 적절한 보호제도의 부재가 젊은 교사의 죽음으로 이어지자 교사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교육 정상화는 학생에게는 학습권을, 학부모에게는 참여권을, 교사에게는 교육권을 보장하는 명확한 원칙의 제도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이후 7월 22일부터 매주 토요 집회를 열어온 교사들. 교사의 생활지도 권리 보장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교권보호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단됐던 교사들의 대규모 움직임은 이달 14일 제9차 집회로 4주 만에 재개됐습니다. 교권보호사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 해제를 할 수 없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처벌에서 제외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교권보호사법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게 교사들의 주장입니다.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교사들이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 즉 그러니까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그 아동학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같이 통과가 된다면 혹시나 모를 법 간의 충돌이나 이런 것 없이 교원들이 그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바람들이 지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더불어 서희초 교사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두고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경찰을 향해 성의 없는 수사란 비판과 함께 재수사 요구도 계속되면서 교사들의 대규모 움직임은 쉬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 교권 회복과 함께 교사들의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선 교사들의 행정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 속에 부산시 교육청이 학교 행정 업무 전담 기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선진 사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행정 업무를 대하는 일선 교사들의 고민은 비슷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신경 써야 될 생활 지도나 학습 지도 부분들이 좀 많은 실정입니다. 행정 업무 이런 부분들을 다른 어떤 부서에서 조금 더 챙겨주실 수 있다 하면 지난해 부산 지역 교사 4,7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10명 중 6명은 교무 분장 업무와 행정 업무의 부담이 가장 크다고 답했습니다. 행정 업무에 사용하는 시간이 2013년 주당 5.73시간에서 지난해에는 7.23시간으로 1시간 넘게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과다한 행정 업무로 수업과 학생 상담 시간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갈수록 방과 후 업무라든지 돌봄 업무들이 가중되다 보니까 사실 가르치는 일과 생활 지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전담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있다면.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 부산시 교육청이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학교행정지원청 설립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교지원통합센터가 시설 관리에 중점인데 반해 학교행정지원청은 40여 명의 인력이 일선 교사의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구조입니다. 방과 후 학교 지원과 교육 인력 채용, 행정 지원 등 3개 파트로 나누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운영을 지원합니다. 지원 인력과 조직 체계의 통합으로 학교 행정 업무를 전담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학교 업무 경감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조직과 운영 규정 등을 담아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은 내년 1월 남구 신현초등학교에 임시행정지원청을 설립하고 영도구로 이전을 추진한다는 보관입니다. 또 협의체를 통해 이관 행정 업무를 상시 발굴하면서 지원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국 최초의 학교 행정 업무 전담 기구가 교육 현장을 개선하는 선진 사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지난해 여름 수도권 집중호우로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죠. 정부가 반지하 침수 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만 가구 이상의 서울 반지하 주택이 침수 위험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기준 지상층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마친 서울 반지하 거주자는 3,060가구입니다. 서울 반지하 2만 3천여 가구의 13.2%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주거 상향을 하려면 상향할 공공임대주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공임대주택 공급부터가 굉장히 좀 부족하거든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분들이 이사갈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없다.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 시설 설치도 더딘 상태입니다. 지난해 수해 이후 물막이판과 수중펌프, 개폐식 방범창을 침수 위험 가구에 설치하도록 329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이 마련됐지만 이 중 집행된 금액은 49억 원에 그쳤습니다. 최근 이어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반지하 침수 대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는 침수 우려 지역 내 지하층 건축 자체를 제한한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그 침수 지도를 그려서 그 위험성이 높은 곳의 경우에는 반지하를 자제하는 게 올바른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지하처럼 재해에 취약한 주택을 노후 불량 건축물에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침수 우려 지역 지도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고 이 지역 반지하 주택을 노후 불량 건축물에 포함시켜 반지하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반지하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의 실태를 사전에 파악해서 대비한다면 침수 등 재해에 따른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주거 불평등 자체가 재난의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후 재난으로 위협받고 있는 주거 빈민 가구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네, 국민의 법 감정으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판결, 그 판결을 명쾌히 해석해주는 참을 수 없는 형량의 가벼움 코너입니다. 오늘도 오동훈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참을 수 없는 형량의 가벼움 오늘의 사건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누린 비정한 생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입니다. 이 대양호 침몰 사고로 김종환이라는 분이 사망을 하면서 유족 보상금인 2억 3천여만 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54년 전 고인을 버리고 떠난 뒤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친모가 나타나서 아들의 사망 관련 유족 보상금을 자신이 수령하겠다는 뻔뻔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더 어이없는 건 1심과 2심 모두 친모의 손을 들어줬고 이 고인의 누나를 비롯한 유족은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한데요, 변호사님. 네. 이 사건에서는 그 고인의 그 유족이 받게 되는 선언법상의 유족 보상금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언법을 한번 살펴보면 상속 순위가 1순위로는 선원의 사망 당시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그다음에 자녀, 부모, 조부모로 되어 있고 2순위로는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이런 순서거든요. 그런데 이 고인은 그 당시 결혼을 하지 않아가지고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한 그 2순위자인 친모가 1순위자가 되어서 상속을 받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연금법 상에서는 그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에 대해서 상속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된 선언법 상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입법의 미비 상태에서 법원은 기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해가지고 친모 손을 들어줬는데요. 저 같은 경우라면 지금 활발하게 입법 좀 개정 운동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런 불평등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서 위헌 제청이라도 해서 그 결과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가지고 판결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친모, 어머니가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자가 된다라는 의견 때문에 당시에 정말 여론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법상에서는. 네,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지금 상속 결격에 관해서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법은 좀 좁게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인 그 배우자, 그다음에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에 있는 자에 대한 살인, 살인 미수, 그다음에 고의로 직계 존속이나 피상속인 그 배우자에 대한 상해치사, 그다음에 어떤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로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또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한 자, 그다음에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언닉한 자에 대해서 상속 결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어떤 그 책임과 관련돼서는 상속 결격 사유로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참 버리고 떠났는데 이렇게 또 상속이라니 참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고 김종환 씨 사건만이 아닙니다. 가수 구하라 씨도 현재 사망을 하고 난 뒤에 친모께서 나타나서 이제 상속권을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구하라법을 다시 개정을 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직도 통과는 안 됐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됐다면 현재 고 김종환 씨의 사건도 유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 맞습니다. 통과 안 된 거
것부터 이야기할 게 아니라 통과된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무원 연금법에 우리가 그 구하라법의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에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부모에 대해서 유족 보상금을 일부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무원 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보험법에는 그런 규정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선원법, 그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다음에 군인연금법에는 그와 같은 똑같은 규정이 없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가장 근원적으로는 이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그 부모에 대해서 아동 학대 차원에서 아동복지법에 그런 일반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었을 텐데 지금 선언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생긴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또 구하라법 이전에도 뭐 세월호 또 이렇게 천안함 비극 때도 연락 두절이 됐던 이 부모들이 보상금을 또 타기 위해 했었던 사건들도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천안함 사태나 그다음 세월호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구하라 씨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이제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그 부모가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여러 사회 문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일부 이제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네. 그 아동 인권의 침해 행위 아닙니까, 그죠? 그런 그렇죠. 법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차원에서 일반 조항으로 상속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뒀으면 지금 그 공무원연금법의 그 개정이 2020년 12월 22일에 있었거든요. 네. 지금 이 김종환 씨 사건은 2021년도 사건이고요. 그래서 그 개정할 때 선언법이나 그 관련 아동복지법에 그런 규정이 들어갔으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었는데 입법의 미비가 생기는 바람에 이런 불평등한 상황이 초래된 겁니다. 네, 자, 법이 통과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고인의 생모가 어렸을 때는 혼자 크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다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뻔뻔한 모습까지도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사정은 그렇다면 잠깐 다른 나라의 사정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집니다. 외국의 그 가까운 그 일본의 법을 보면은 조금 그 제도적 취지가 다른데 여러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가지고 상속권을 박탈 선고하는 그 판결을 통한 사후적 또는 사전 그 상속권 박탈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상속권 그 상속 결격 사유를 그 규정하고 거기에 해당하면 자동적으로 상속권이 박탈되는가 하고 좀 달리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지고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네. 좀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가 너무 넓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모쪼록 유족의 한을 좀 풀어줄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이 내려졌으면 좀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변호사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공무원연금법에서는 공무원 관련 유가족들을 보호하는 그런 규정,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 지금 상속권을 일부 또는 전부 박탈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네. 공무원 아닌 그 사람이 그 유족들은 이제 보호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불평등한 상황은 빨리 시정돼야 됩니다. 그 방법은 지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선언법에 넣는 것도 좋지만은 아동복지법의 그 아동 유기 행위에 대해서 그런 상속권 박탈 규정을 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하라법의 어떤 그 취지가 아동복지 차원에서 제대로 논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지켜보는 저희도 답답한데 당사자분들은 정말 오죽할까요? 이와 관련한 법이 조금 더 조속하게 제정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참을 수 없는 형량의 가벼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여름 유독 심했던 집중호우와 병해충 등으로 생감의 작황이 부진했습니다.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도 크게 올랐는데요. 그럼에도 곶감의 소비자 가격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주의 한 곶감 작업장. 이곳에서 하루에 깎아 말리는 생감의 양만 1톤 200kg에 달합니다. 작년의 경우 모든 물량을 소화하는 데 20일가량 걸렸지만 올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하도 많이 일조량이 없어가지고 탄저병이라든가 이런 낙화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감이 생산량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감 가격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도 애로점이 많죠, 농가들이. 자연재해와 병해충 등으로 생감 생산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생감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은 크게 늘었습니다. 곶감을 만드는 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이번 사이즈 생감의 경우 작년에는 한 상자에 4만 원대에 거래됐지만 올해는 6만 원을 넘겼습니다. 3번 사이즈의 경우에도 작년 기준 2만 원 초반이었지만 올해 4만 원까지 크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원료 가격 상승에도 곶감을 찾는 소비자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존에 이제 소비자들의 그 가격대라는 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생감 값이 비싸다고 해서 무턱대고 높이는 할 수 없고 소비자분들은 기존에 먹던 가격으로 그대로 맛있는 상주 곶감을 드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형성된 가격대를 인상했을 때 소비자 부담으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원료 가격이 오른 데 비해 곶감 가격은 유지되는 만큼 곶감 농가의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당장 수억 원의 부담금을 통보받는 단지들은 속이 타들어가는데요. 올해 안에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에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단지는 총 40곳입니다. 지난해보다 12개 단지가 늘었습니다. 부담금 예정액도 지난해 1조 5천억 원에서 올해 2조 6천억 원으로 1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동구 장미아파트 4억 7천만 원, 서초구 반포 3주구 4억 원이 통보됐고 용산구 한강맨션의 경우 가구당 7억 7천만 원이 통보돼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앞으로 집이 오를지 내릴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을 두고 당장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4억 5억을 내라? 누가 재건축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초안법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2년 전 이미 입주를 마친 반포동안 단지는 여전히 부담금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집도 마음대로 못 팔고 약간 답답한 면도 있죠. 언제 또 이게 유야무야 돼가지고 뭐 이렇게 부과가 된다거나 그럼 저희 낭패니까. 제초안법은 지난 2006년 도입 이후 20년 가까이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실제 징수까지 완료된 사례도 없습니다. 법 개정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 거세지만 올해 안에 여야 합의를 이뤄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난 5월 30일 소위 상정을 끝으로 사실상 진척이 없습니다. 지난 23일 국토위 국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적극 도와달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부과 구간은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여주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야당에선 지나친 감세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인 야당의 입장에서 제초안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에는 정체성의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야당도 부담금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어 조금씩 양보한다면 막바지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총선 이후로 논의 자체도 미뤄질 수 있습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지역 방송, 또 지역 케이블 TV라고 부르는 종합 유선 방송, IPTV와 OTT 등 다매체, 뉴미디어 시대에 지금까지 잘 수행해왔던 공적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더 잘할지, 또 자치시대에 어떤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한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시의원, 구청장 등 우리 지역 일꾼을 뽑을 때에도 또 수해와 산불 등 지역 재난이 닥쳤을 때 지역 케이블 TV는 주민 곁에서 함께했습니다. 종합 무선 방송은 이제 공공 채널로서의 어떤 필수적인 의무들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심지어 EBS나 KBS가 갖고 있는 매체의 공익적 측면들을 방송통신 심의 기준에 의해서 아주 동일하게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주관해 열린 토론회. 발제를 맡은 유성진 숭실대 교수는 지역 케이블 TV가 지역 밀착형 보도와 지역 중심형 프로그램 제작으로 풀뿌리 매체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역 현안을 알리는 그리고 또 지역 갈등을 조정하는 토론회나 지역 현안을 알리는 뉴스 같은 것들을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지역 케이블 TV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은 민주주의를 향한 발전에도 긍정적이라고 평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및 방송통신 소외 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서울시의 책무라 할 수 있습니다. 종합 유선 방송, 특히 지역 방송이 톡톡톡 튀고 나와서 이거를 홍보해 준다는 것, 굉장히 수기 민주주의로 향한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지역 케이블 TV의 공적 역할은 흔들리지 않는다며 지역 방송사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미디어의 공적 역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짜뉴스가 행해하는 디지털 시대, 미디어의 공적 책임은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지상파에서 다루기 힘든 지역성 있는 소재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두가 축사를 하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 지역 유선 방송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의회는 박상혁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종합 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을 이르면 다음 달 열리는 정례회에서 심사 심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유수환입니다. 시원하게 성공하면서 이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대회를 다니면서 네, 당구 경기 영상을 가볍게 보셨는데요. 저희 HCN과 한국 캄보디아 국회의원 친선협회가 주최한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돕기 전국 당구대회 결승전과 이벤트 경기 중계를 앞으로 3주간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7시, 오후 6시에 방송합니다. 캄보디아 출신의 LPBA 챔피언 스롱 피아비 선수가 함께한 스포츠 중계에 HCN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